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빼곡한 코드들이 줄지어 있었고, 옆자리 동료들도 각자 모니터에 집중하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죠. IT 개발팀 과장이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저는 언제나 일에 치여 살았습니다. 9월 중순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이 보였지만 저는 그런 여유로운 풍경을 감상할 틈도 없었죠. 에어컨, 바람이 서늘하게 사무실을 채우고 있었는데 문득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었어요. 평소 이 시간에 유치원에서 전화가 오는 일은 거의 없었기에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가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어요. 지훈이와 지희의 하원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났는데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았다는 거였죠. 선생님은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분명 아내 수연이가 아이들을 데리러 가기로 했었는데 급하게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울릴 뿐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걸어봤지만 소용없었죠. 결국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68배 연세에도 늘 정정하신 어머니는 바로 옆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셨죠. 다행히 걸어서 5분 거리라 자주 왕래할 수 있었어요. 전화를 받으시자마자 저는 죄송한 마음을 담아 말씀드렸죠. 수연이가 또 연락이 안 된다고 정말 죄송하지만 아이들 좀 데려와 주실 수 있냐고요. 어머니는 늘 그러셨듯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다며 당신이 가서 데려오겠다고 하셨죠. 그 목소리에는 조금의 불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손주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는 듯한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어머니는 당신 집에서 나와 유치원으로 향하셨대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죠. 평소 무릎이 좋지 않으셔서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데 그날은 유독 엘리베이터가 더디게 느껴지셨다고 해요. 손주들이 기다리고 있을 생각에 마음이 급하셨던 거죠. 유치원에 도착하셨을 때 5살 지훈이와 3살 지희가 할머니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대요. 특히 지훈이는 할머니 품에 안기며 큰 소리로 할머니를 불렀고 지희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고 하셨죠. 할머니, 우리 기다렸어요. 지훈이의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유치원 선생님들께는 늦어서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셨대요. 젊은 선생님들이 오히려 할머니께 괜찮다고 아이들이 할머니를 정말 좋아한다고 위로해 주셨다고 해요. 실제로 지훈이와 지희는 엄마보다 할머니가 데리러 오는 날을 더 좋아했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싶다고 조르기 시작했대요. 어머니는 조금만 놀고 엄마 아빠 집에 가자고 하셨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놀이터로 뛰어갔다고 해요.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고 모래놀이도 했죠. 그때는 아직 더위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9월이라 모기가 많았어요. 어머니는 아이들 주변을 맴도는 모기를 손으로 쫓아내시며 지켜보셨대요. 벤치에 앉아 계시는데도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더웠지만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를 들으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하셨죠.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어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아시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셨죠. 아이들 팔과 다리에는 여기저기 모기 물린 자국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어머니는 먼저 아이들을 씻기셨어요. 지희는 간지럽다며 칭얼거렸지만 어머니가 후후 불어주시니 금세 웃음을 터뜨렸대요. 모기 물린 곳에 약을 꼼꼼히 발라주시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챙겨주셨죠. 그러고는 부엌으로 가셔서 저녁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며느리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 미리 준비해 두시려는 거였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거의 없었대요. 어머니는
집에서 가져온 밑반찬들을 꺼내 차려 놓으셨어요. 당신 집에서 미리 만들어 두신 것들이었죠. 된장찌개를 끓이시고 계란말이를 부치시는 동안 온 집안에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아이들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할머니가 해주시는 저녁을 기다렸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대요. 수연이가 들어온 거였죠. 양손 가득 명품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고 해요. 구찌, 샤넬, 루이비통. 어머니는 그 쇼핑백들을 보시고도 아무 말씀 없이 부엌일을 계속하셨대요. 그런데 수연이가 거실로 들어와 아이들을 보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해요. 아이들 팔과 다리에 난 모기 물린 자국을 보고 폭발한 거였죠. 어머니께 왜 아이들이 이렇게 됐냐고, 요즘 모기가 얼마나 극성인데 모리터를 갔냐고 소리를 질렀대요. 어머니는 차분하게 설명하셨어요. 놀이터에서 조금 놀다가 모기에 물렸지만 약을 발랐으니 괜찮을 거라고요. 하지만 수연이는 계속 목소리를 높이며 어머니를 탓했다고 해요. 알레르기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랬냐고, 흉이라도 지면 책임질 거냐고요.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죠. 현관을 열고 들어서니 수연이가 어머니께 소리 지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녀 손에 들린 백화점 쇼핑백들도 눈에 들어왔죠. 순간 저는 모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수연이는 쇼핑하느라 아이들 하원 시간을 놓쳤고 어머니가 대신 아이들을 데려와 돌봐주셨는데 감사는커녕 오히려 어머니께 화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수연이에게 왜 핸드폰을 안 받았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쇼핑하느라 못 들었다고 대답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죠. 오히려 어머니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식으로 계속 불평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부엌 정리를 마치시고는 말씀하셨어요. 저녁은 다 차려놨으니 아이들 먹이고 당신은 이제 집에 가시겠다고요. 수연이의 눈치를 보시는 게 역력했죠. 저는 어머니를 현관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괜찮다고, 며느리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답답할 수 있다고 이해하라고요.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어머니가 가신 후 저는 거실로 돌아왔어요. 수연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할머니가 차려놓은 밥상 앞에 앉아 있었죠. 지훈이가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왜 밥 안 먹고 가셨냐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아이들 앞이라 참았죠.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수연이와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피곤하다며 내일 이야기하자고 했죠. 새벽에 잠이 깨서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창밖을 봤어요. 옆 아파트에 있는 어머니 집 불빛이 아직 켜져 있었죠. 아마 손주들 옷에 묻은 흙을 빨고 계실 거예요. 늘 그러셨으니까요. 며느리 눈치 보며 당신 집으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혼자 집에서 손주들 빨래를 하고 계실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어머니가 옆 아파트로 이사 오신 지 벌써 3년, 손주들 가까이에서 돌봐주시려고 일부러 가까운 곳으로 오셨는데 정작 며느리 눈치를 보며 제대로 손주들과 시간도 못 보내시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부엌에 나가보니 수연이는 아직 자고 있었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어머니가 해놓으신 반찬들만 가득했죠. 수연이가 마지막으로 요리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아침 7시쯤 현관벨이 울렸어요. 어머니셨죠. 손에는 갓 끓인 미역국 냄비를 들고 계셨어요. 오늘이 지희 생일이었거든요. 3살이 된 우리 막내딸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신 거예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어요. 아직 며느리가 자고 있는지 확인하시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씀하셨죠.
미역국 끓여왔으니 지 생일상 차려주라고 당신은 그냥 놓고 가시겠다고요? 제가 아침 같이 드시자고 했지만 며느리가 일어나기 전에 가야 한다며 서둘러 나가셨어요. 어머니가 가신 후 저는 혼자 식탁을 차렸어요. 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미역국을 데우고 어제 해놓으신 반찬들을 꺼내 놓았죠. 아이들이 일어나자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며 아침을 먹였어요. 수연이는 9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오늘이 지 생일인 것도 잊은 듯 커피만 한 잔 마시고 외출 준비를 했죠. 제가 오늘 지 생일이라고 상기시켜주자 그제야 아차 싶은 표정을 지으며 백화점에서 케이크를 사오겠다고 했어요. 회사에 출근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혼자 집에서 점심을 드시고 계셨어요. 손주들 생일인데도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오지 못하고 계신 거였죠. 제가 저녁에 모시러 가겠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며느리가 싫어할 거라며 거절하셨어요. 오후가 되자 또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도 아이들을 데리러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거였죠. 벌써 1시간이 지났다고 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는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대요. 며느리가 또 늦을 것 같은 예감이 드셨다고 하셨죠. 사실 어머니는 매일 오후 3시쯤이면 혹시나 해서 외출 준비를 해두신다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러 가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요. 어머니가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데려오신 후 또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이번엔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간식을 만들어 주셨대요. 당신 집에서 가져온 고구마를 쪄서 주시고 우유도 따라 주셨죠. 그런데 수연이가 집에 들어온 시간은 저녁 8시가 넘어서였어요. 또 쇼핑백을 들고요. 이번엔 지 생일 선물이라며 비싼 브랜드 아동복을 사왔더군요. 하지만 정작 케이크는 없었어요. 깜빡했다는 거였죠. 어머니는 이미 저녁까지 차려놓고 당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계셨어요. 제가 같이 저녁 드시자고 붙잡았지만 며느리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는 서둘러 나가려고 하셨죠. 그때 수연이가 또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또 온몸에 모기 물린 자국이 있는 걸 보고는 어머니께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엔 정말 심했어요. 목소리를 높이며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 맨날 놀이터만 데려가서 이 모양이라고 소리를 질렀죠.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미안하다고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사과하셨죠. 68배의 어머니가 35살 며느리에게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참지 못하고 나섰어요. 수연이에게 그만하라고.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오늘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얼마나 기다렸을지 아냐고 물었죠. 하지만 수연이는 오히려 제게 화를 냈어요. 시어머니 편만 든다고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요.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조용히 현관으로 가셨어요. 제가 따라 나가 붙잡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괜찮다며 집으로 가셨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너무 작고 쓸쓸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고요.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수연이와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이혼하자. 수연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농담이냐고,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들을 모두 꺼냈어요. 아이들 하원을 수십 번 놓친 일, 어머니께 맡기고 놀러만 다닌 일,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과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감사는커녕 불평만 한 일들을요. 수연이는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힘들다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우울하다고요. 하지만 정작 집안일은 어머니가 다 도와주시고 육아도 어머니가 대부분 하고 계셨죠. 제가 물었어요. 오늘이 지 생일인 걸 알고 있었냐고요.
케이크는 왜 안 사왔냐고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 끓여서 가져다 주신 걸 아냐고요? 수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죠.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당신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오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수연이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앞으로 안 오신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아이들을 돌볼 거냐고요. 수연이는 그제야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 둘 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다음 날 저는 유치원 부모 참관 수업이 있는 날이라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수연이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외출 준비를 하더군요. 참관 수업 이야기를 또 꺼냈더니 깜빡했다며 대신 가달라고 했어요. 유치원에 가기 전 저는 먼저 어머니 댁에 들렀어요. 어머니는 혼자 TV를 보고 계셨어요. 거실 한쪽에는 손주들 사진이 가득했고 냉장고에는 손주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머니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연이와 이혼할 생각이라고. 어머니는 잘못이 없으시니 계속 아이들을 봐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복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이들 생각도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오늘 유치원 참관 수업에 간다고 말씀드리니 어머니가 부러운 듯 말씀하셨어요. 당신도 손주들이 유치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지만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요. 제가 같이 가시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업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엄마나 아빠 혹은 둘 다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만 선생님 옆에 앉아 있었죠. 제가 들어가자 지훈이와 지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하지만 지훈이가 물었어요. 엄마는 왜 안 왔냐고요? 주변 아이들 대부분이 엄마와 함께 온 걸 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엄마가 급한 일이 있다고 둘러댔지만 지훈이의 표정은 여전히 시무룩했어요. 참관 수업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만들기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아이들과 함께 종이접기를 했죠. 하지만 옆에서 다정하게 아이와 함께 작업하는 다른 엄마들을 보니 우리 아이들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담임 선생님인 이선영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지훈이와 지희의 어머니는 한 번도 유치원 행사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항상 할머니나 아버지가 오신다고요. 아이들이 엄마를 그리워하는 게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전하셨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가 또 물었어요. 다른 친구들 엄마는 맨날 오는데 왜 우리 엄마는 한 번도 안 오냐고요. 지희도 엄마가 보고 싶다고 칭얼거렸죠.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수연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또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죠. 참관 수업은 어땠냐고 묻기에 저는 아이들이 엄마를 찾아서 힘들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수연이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려놓았어요. 수연이가 그것을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반성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한다고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하냐고 화를 냈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넌 엄마 자격이 없어. 그리고 아내 자격도 없고. 나가. 수연이는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혼 서류를 손에 들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진짜냐고. 정말 이혼할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대화할 것도 없다는 듯 안방으로 들어갔죠. 그날 밤 수연이는 계속 안방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빌었죠.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은 기회를 줬고
그때마다 변하는 건 없었으니까요. 새벽 2시쯤 거실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이가 장모님에게 전화한 것 같았죠. 울먹이며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남편이 이혼하자고 한다고, 시어머니가 남편을 부추긴 것 같다고 하소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셨어요. 장인어른은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장모님은 화가 나 있는 게 역력했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장모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우리 수연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혼까지 하냐고,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하셨죠. 하지만 장인어른은 조용히 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셨어요.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아이들 하원을 수십 번 놓친 일, 어머니께 모든 육아를 떠넘긴 일, 어제 부모 참관 수업도 오지 않은 일까지요. 장인어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어요. 그때 장인어른이 입을 여셨어요. 수연이를 보며 말씀하셨죠. 내가 정말 그랬냐고, 아이들을 그렇게 방치했냐고요. 수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장인어른은 깊은 한숨을 쉬시며 제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날이 철이 없어서 죄송하다고요. 하지만 장모님은 여전히 딸을 감싸셨어요. 그래도 이혼은 너무하다고,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어머니는 아침 일찍 저희 집 앞을 지나가시다가 수연이 부모님 차를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 오신 거였어요. 거실의 분위기를 보시고는 상황을 파악하신 듯 했죠.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진수야, 이혼은 다시 생각해보렴. 아이들에게 엄마는 꼭 필요하다고, 수연이도 아직 젊으니 변할 수 있다고요. 그 말씀에 장모님이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다음 말씀이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어머니가 수연이를 보시며 말씀하셨죠. 하지만 정말 변해야 한다고, 엄마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알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당신이 며느리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는지, 하지만 손주들 때문에 참았다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셨어요.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매일 오후마다 혹시 며느리가 아이들을 안 데리러 갈까봐 대기하고 있었던 일? 며느리 눈치 보며 손주들 밥 해주고 집에 돌아가야 했던 일, 손주들이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고 해도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데려가지 못했던 일들을요. 장인어른은 고개를 숙이며 사죄하셨어요. 자기 딸 때문에 사돈 어른이 고생하셨다고, 정말 죄송하다고요.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그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묻어났어요. 그때 아이들이 일어났어요. 지훈이와 지희가 거실로 나왔는데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어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 집에 가요. 지훈이의 그 한마디에 모두가 침묵했어요. 지희도 할머니 품에 안겨 말했죠. 할머니 집에서 자고 싶다고,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고요. 수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자기 아이들이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찾는 현실을 직면한 거죠. 어머니는 아이들을 안고 부엌으로 데려가셨어요. 아침을 먹여야 한다며 자리를 피해 주신 거죠. 부엌에서 어머니가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엇을 먹고 싶냐고,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주겠다고요. 장모님이 수연이에게 물으셨어요. 정말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냐고요. 수연이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기도 힘들었다고, 육아가 너무 지겨웠다고 변명했죠. 장인어른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결혼했냐고, 왜 아이를 낳았냐고요. 부모가 되는 건 선택이지만 한번 부모가 되면 그건 평생의 책임이라고요. 수연이는 아버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일단 수연이가 친정에 가서 시간을 갖자고, 그동안 서로 생각을 정리하자고요. 하지만 저는 이혼 의사는 변함없다고 분명히 했죠. 수연이는 울면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들과 그동안 사 모은 명품들을 가방에 담았죠. 아이들 물건은 하나도 챙기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엄마가 아니라고요. 수연이 부모님이 딸을 데리고 나가신 후 어머니와 저, 그리고 아이들만 남았어요. 어머니는 아이들을 거실에서 놀게 하시고는 저를 안방으로 부르셨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혼할 거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수연이와 살 수 없다고, 아이들에게도 저런 엄마는 없는 게 나을 것 같다고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아이들에게 엄마는 필요하다고, 당신이 아무리 잘해줘도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요. 하지만 이어서 말씀하셨죠. 내가 결정한 대로 하라고, 당신은 언제나 손주들을 돌볼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그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수연이 없는 집,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평화로웠어요.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오셔서 아이들 아침을 챙겨주시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셨어요. 오후에는 하원을 시키고 저녁까지 준비해 주셨죠. 처음에는 어머니께 너무 죄송했어요. 연세도 있으신데 매일 이렇게 고생하시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행복해 보이셨어요.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손주들과 마음껏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도 달라졌어요. 엄마를 찾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할머니와 있는 시간을 더 즐거워했어요. 특히 지훈이는 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죠. 일주일 후 장인어른이 전화를 주셨어요. 한번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어차피 정리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장인어른과 만나기로 한 날이 왔어요. 약속 장소는 조용한 찻집이었죠. 장인어른은 이미 도착해 계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이셨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어요. 장인어른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일주일 동안 수연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딸이 정말 많이 잘못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하셨죠. 특히 사돈 어른께서 그렇게 고생하신 줄 몰랐다며 거듭 사과하셨어요. 장인어른은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네셨어요. 뭐냐고 여쭤보니 그동안 사돈 어른이 아이들을 돌봐주신 것에 대한 작은 성의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장인어른은 꼭 받아달라고 하셨죠.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수연이가 결혼 전부터 명품 중독이 있었다고, 카드 빚이 상당했었다고요. 결혼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다며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었죠. 장인어른은 이혼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제게 미안하다고, 그런 딸을 며느리로 보낸 것이 죄송하다고 하셨죠. 다만 아이들은 가끔이라도 엄마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계셨어요. 이제는 어머니가 당신 집에서 반찬을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서 편하게 요리를 하셨죠.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으니 한결편해 보이셨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낮에 이웃 정미선 씨를 만났는데 그동안 수연이가 집을 비운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정 씨는 낮 시간에 집에 있을 때가 많아서 우리 집 사정을 잘 알고 있었죠. 거의 매일 수연이가 나가는 걸 봤다고 했대요. 또 유치원 담임인 이선영 선생님한테서도 전화가 왔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아이들이 엄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오히려 더 밝아진 것 같다고 했대요. 특히 할머니가 매일 데리러 오시니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됐다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법적 절차를 시작했어요. 강민석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죠. 변호사님은 양육권을 받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엄마의 육아 방치가 명백하고
증인들도 많으니까요. 특히 어머니가 그동안 적어두신 일지가 큰 도움이 됐어요. 어머니는 며느리가 아이들을 맡기고 나간 날짜와 시간을 모두 기록해 두셨던 거예요. 처음엔 그냥 혹시나 해서 적어두신 거였는데 이제는 중요한 증거가 됐죠. 2주가 지났을 때 수연이가 집에 왔어요. 아이들을 보러 왔다고 했죠.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엄마가 왔는데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할머니 뒤에 숨었어요. 수연이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비싼 장난감들이었죠. 하지만 아이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종이접기 작품이 더 좋다고 했고, 지희는 할머니가 읽어주는 그림책이 더 재밌다고 했어요. 수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자기가 엄마인데 아이들이 자기를 외면하는 게 충격이었나 봐요. 하지만 그동안 엄마 역할을 하지 않았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그날 수연이는 1시간도 채 있지 못하고 나갔어요.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모르는 게 역력했죠. 평소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니 당연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어요. 법원에서는 먼저 조정을 권했지만 저는 조정할 생각이 없었어요. 양육권은 반드시 제가 가져야 했으니까요. 첫 재판일 수연이는 장모님과 함께 나왔어요. 장모님은 여전히 딸을 감싸려 했지만 증거들 앞에서는 할 말이 없으셨죠. 특히 유치원에서 제출한 서류가 결정적이었어요. 1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가 유치원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기록이었죠. 정미선 씨도 증인으로 나와 주셨어요. 그동안 목격한 수연이의 육아 방치에 대해 증언해 주셨죠. 거의 매일 외출하고 늦게 들어오고 시어머니께 아이들을 맡기는 모습을 봤다고요. 이선영 선생님도 서면으로 증언을 보내주셨어요. 아이들이 항상 할머니를 찾았고 엄마에 대한 애착이 부족해 보였다고요. 특히 지훈이가 그린 가족 그림에 엄마가 없었다는 것도 언급하셨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어머니는 묵묵히 아이들을 돌봐주셨어요. 이제는 아예 아침 일찍 오셔서 저녁까지 계시다가 가셨죠. 아이들도 할머니가 매일 있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어느 날 지희가 어머니께 물었대요. 할머니는 우리 진짜 엄마냐고요? 어머니는 웃으시며 할머니는 할머니라고 하지만 너희를 엄마만큼 사랑한다고 대답하셨대요. 지희는 그럼 할머니가 엄마 하면 안 되냐고 물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3살짜리 아이가 엄마의 부재를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사랑을 그만큼 느끼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2달이 지났을 때 회사에서도 제 상황을 알게 됐어요. 김태섭 본부장님이 저를 부르셨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집안일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업무에 지장은 없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지만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오히려 전보다 안정됐다고요. 본부장님은 이해한다며 필요하면 언제든 휴가를 쓰라고 하셨어요. 동료인 오민준도 많이 도와줬어요. 자기도 이혼 경험이 있다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죠. 특히 아이들 양육권을 꼭 지켜야 한다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민준이가 말했대요. 자기는 양육권을 못 가져와서 지금도 후회한다고,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결심을 굳혔어요. 절대 아이들을 수연이에게 맡길 수 없다고요. 아빠, 할머니가 우리랑 계속 살면 안 돼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가 제게 물었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죠. 저는 지훈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계속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지훈이는 안심한 듯 웃으며 제 품에 안겼어요. 3달째 되던 날, 수연이가 갑자기 양육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반성했다며
이제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했죠. 하지만 그것도 장모님이 시킨 거였어요. 양육권이 있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하지만 이미 상황은 기울어져 있었어요. 증거도 충분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따랐으니까요. 변호사님도 걱정하지 말라고 양육권은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일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수연이 없는 집이었지만 오히려 더 따뜻하고 평화로웠죠.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아이들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넉 달째에 접어들면서 이혼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어요. 양육권 다툼이 시작되자 수연이 측에서는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장모님이 뒤에서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았어요. 수연이 측 변호사는 제가 일 때문에 바빠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수연이는 전업주부로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 주장은 곧 무너졌어요. 강민석 변호사님이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제출되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어머니가 적어두신 일지가 공개됐어요. 1년 동안 수연이가 아이들을 맡기고 외출한 날이 200일이 넘었다는 기록이었죠. 거의 매일 나갔다는 뜻이었어요. 다음으로 유치원 기록이 제출됐어요. 하원 시간을 놓친 횟수가 87번, 부모 참관 수업 불참 12번, 운동회나 발표회 같은 주요 행사 불참 8번. 이선영 선생님이 꼼꼼하게 정리해 주신 자료였죠. 정미선 씨의 증언도 강력했어요. 법정에 직접 나와서 증언해 주셨는데 수연이가 거의 매일 오전 10시쯤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다고 했어요. 가끔은 택시 트렁크에 명품 쇼핑백이 가득한 걸 봤다고도 하셨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어요. 수연이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었죠. 변호사님이 법원을 통해 받아낸 자료였는데 충격적이었어요. 매달 명품 구매에 500만 원 이상을 썼더군요.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다양한 곳에서 명품만 골라서 샀어요. 판사님이 수연이에게 물으셨어요. 이렇게 쇼핑을 자주 했으면 언제 아이들을 돌봤냐고요. 수연이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쇼핑은 스트레스 해소용이었다고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죠. 그때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오셨어요. 법정에 서신 어머니는 담담하게 증언하셨죠. 매일 오후 2시부터는 항상 대기하고 있었다고,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러 가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요. 실제로 일주일에 4회 당신이 아이들을 데려왔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또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집에 있을 때도 아이들과 놀아주는 걸 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항상 핸드폰만 보거나 TV를 봤다고요. 아이들이 엄마를 불러도 대충 대답하고 말았다고 하셨죠. 판사님이 어머니께 물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다고, 아직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회사에서도 배려해 주셔서 가능한 일찍 퇴근했고, 주말에는 온전히 아이들과 함께 했죠. 어머니도 계속 도와주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가족 그림이었는데 거기엔 아빠, 할머니, 자기, 그리고 동생 지희만 있었어요. 선생님이 엄마는 어디 있냐고 물으니 지훈이가 엄마는 쇼핑 가서 없다고 대답했대요. 그 그림을 법원에 제출했을 때 수연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자기 아들이 그린 그림에 자기가 없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나 봐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죠. 아이들에게 엄마는 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5달째 되던 날 법원에서 양육자 지정을 위한 조사가 나왔어요. 가정법원 조사관이 직접 집을 방문해서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확인하는 거였죠.
조사관이 왔을 때 우리 집은 어머니 덕분에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아이들 방은 깨끗했고 냉장고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가득했죠. 무엇보다 아이들이 할머니와 있을 때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조사관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누구랑 살고 싶냐고요? 지훈이는 망설임 없이 아빠와 할머니라고 대답했고, 지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랑 살고 싶지 않냐고 물으니 지훈이가 엄마는 우리랑 안 놀아준다고 대답했대요. 반면 수연이 집을 방문했을 때는 상황이 달랐대요. 집은 어수선했고 냉장고엔 먹을 게 별로 없었다고 해요. 아이들 방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수연이가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는 게 역력했다고 조사관이 보고서에 적었어요. 6달째 드디어 판결이 났어요. 판사님은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하시며 양육권을 제게 주셨어요. 수연이에게는 월 2회 면접 교섭권만 인정됐죠. 판결문을 읽어주시는 동안 수연이는 울었어요. 하지만 이미 예상된 결과였죠. 그동안 엄마 역할을 하지 않았으니 당연한 결과였어요. 장모님은 억울하다고 소리치려 했지만 장인어른이 말리셨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장인어른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죄송하다고 딸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셨죠.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 잘 키워달라고 가끔은 외할아버지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저는 그러겠다고 약속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서자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셨고 아이들은 제게 달려왔어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만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날 밤 어머니가 특별히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주셨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불고기와 잡채, 그리고 미역국까지. 축하한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수연이를 미워하지 말라고.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엄마니까 나쁘게 말하지 말라고요. 할머니, 우리 이제 계속 같이 살 거죠? 저녁을 먹던 중 지희가 물었어요. 그 한마디에 모두가 미소를 지었죠. 어머니는 지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럼 할머니가 우리 지희랑 지훈이랑 계속 함께 있을 거라고요.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어요. 일주일 후 수연이가 첫 면접 교섭을 왔어요. 2시간 동안 아이들을 만나기로 했죠.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어색해했어요. 수연이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1시간 만에 아이들이 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 일찍 끝났어요. 수연이가 돌아간 후 지훈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가 이상하다고 자꾸 비싼 선물만 주려고 한다고요. 자기는 그런 거보다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종이 비행기가 더 좋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씁쓸했어요. 수연이는 여전히 물질로 아이들의 사랑을 사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저 함께 놀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안아주는 것. 그런 단순한 것들이었죠. 양육권 판결 이후 6개월이 흘렀어요. 우리 집은 완전히 안정을 찾았죠. 어머니는 이제 아예 우리 집 열쇠를 갖고 계셨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오셔서 아이들 등원 준비를 도와주시고 저녁까지 함께 계시다가 밤 9시쯤 당신 집으로 돌아가셨죠. 봄이 왔어요. 아파트 단지 암벚꽃이 만개했죠. 어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벚꽃 구경을 자주 가셨어요. 지훈이와 지희는 떨어지는 꽃잎을 받으려고 뛰어다니며 깔깔거렸고 어머니는 벤치에 앉아 그런 아이들을 지켜보며 미소 지으셨죠. 유치원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이선영 선생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는데 아이들이 정말 많이 밝아졌다고 하셨어요. 특히 지훈이가 이제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요. 예전엔 늘 조용하고 소극적이었는데 말이죠. 수연이는 월 2회 면접 교섭을 꾸준히 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라 했죠.
매번 비싼 선물을 사왔지만 아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할머니와 함께 만든 쿠키나 종이접기 작품을 더 소중히 여겼죠. 어느 날 수연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키즈 카페에 갔대요. 하지만 2시간도 안 되어 돌아왔죠. 아이들이 할머니한테 가고 싶다고 계속 보챘다는 거예요. 수연이는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동안 쌓아온 정이 없으니까요. 회사에서도 제 상황이 안정되자 업무 성과가 좋아졌어요. 김태섭 본부장님이 저를 부르셔서 칭찬해 주셨죠. 가정이 안정되니 일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동료 오민주는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혼자 사는 그에게 우리 집은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었나 봐요. 특히 어머니가 해주시는 집밥을 정말 좋아했죠. 어머니도 민준이를 친자식처럼 챙겨주셨고요. 여름이 되자 어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수영장에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지훈이와 지희는 물놀이를 정말 좋아했죠. 어머니는 수영장 옆 벤치에서 지켜보시며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분들도 우리 어머니처럼 손주들을 돌보고 계셨죠. 그러던 중 정미선 씨가 제게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수연이가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요. 명품 쇼핑도 줄이고 육아 관련 책도 읽는다고 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고 하셨죠. 장인어른도 가끔 연락을 주셨어요. 아이들 선물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명절 때는 용돈도 보내주셨죠. 특히 어머니께 죄송하다며 과일이나 건강식품을 보내주시곤 했어요. 어머니는 장인어른이 너무 신경 쓰신다며 오히려 미안해하셨죠. 가을이 왔을 때 지훈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지훈이 책가방부터 학용품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셨죠. 백화점이 아닌 동네 문구점에서 하나하나 골라가며 사셨는데 지훈이는 그게 더 좋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지훈이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곧 초등학생이 되는데 씩씩하게 학교 생활 잘하라고 할머니가 항상 응원한다고요. 지훈이는 할머니를 꼭 안으며 약속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동생도 잘 챙기겠다고요. 10월 어느 날 유치원 운동회가 있었어요. 저와 어머니가 함께 참석했죠. 부모 참여 경기가 있었는데 저는 아빠들과 줄다리기를 했고 어머니는 할머니들과 공 나르기 경기를 하셨어요. 우리 가족이 모두 상을 받았죠. 운동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지희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재밌었다고, 할머니가 1등해서 자랑스럽다고요. 어머니는 지희를 안아주시며 웃으셨어요. 그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 무렵 수연이가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정식으로 사과하는 내용이었죠. 자기가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해 죄송하다고 썼더군요. 그리고 양육비를 포기하겠다고도 했어요. 대신 아이들을 계속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저는 그 편지를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읽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수연이도 이제야 깨달은 것 같다고, 늦었지만 다행이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니 면접 교섭은 계속 허락하라고 하셨어요. 연말이 되자 우리 가족은 작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어요. 어머니가 케이크를 만들어 주셨고 저는 트리를 장식했죠.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에게 받고 싶은 선물 목록을 썼는데 첫 번째가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였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어머니와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올해가 참 다사다난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잘 됐다고 하셨어요. 아이들이 안정을 찾았고 저도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진수야, 이제 넌 재혼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직은 생각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지금은 아이들과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래도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하셨어요. 새해가 밝았어요. 우리 가족은 어머니 집에 모여 떡국을 먹었죠. 장인어른도 오셨어요. 수연이는 오지 않았지만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보냈더군요. 아이들은 외할아버지께 세배를 드리고 할머니께도 세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우리 가족은 완전히 안정을 찾았고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죠. 수연이 없는 빈자리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채워졌고 아이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장인어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이가 많이 변했다고 한번 만나봐 달라고 하셨죠. 저는 망설였지만 어머니가 한 번쯤은 들어보라고 하셔서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수연이는 예전과 많이 달라 보였죠. 화려한 명품 대신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많이 차분해져 있었어요. 수연이는 먼저 사과했어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고, 자기가 너무 어리고 철없었다고요. 특히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그분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수연이는 지난 1년 동안 상담 치료를 받고 있었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왜 그렇게 살았는지 깨달았다고 했죠. 명품 중독도 일종의 정신적 문제였다는 걸 인정했고, 이제는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또 육아 관련 수업도 듣고 있다고 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엄마가 되고 싶다고요. 하지만 이미 아이들과의 관계가 멀어진 걸 알기에 욕심은 부리지 않겠다고 했죠. 그저 아이들이 자기를 엄마로 기억해 주기만 해도 감사하다고요. 수연이는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그동안 못 줬던 양육비라고 했죠. 자기가 일을 시작했는데 번 돈은 모두 아이들을 위해 쓰고 싶다고 했어요. 백화점이 아닌 일반 회사에 취직했다고 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이야기를 전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수연이가 이제야 철이 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변하고 있다는 걸 조금씩 알려주라고 하셨죠. 다음 면접 교섭 때 수연이는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비싼 선물 대신 직접 만든 쿠키를 가져왔고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줬어요. 아이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수연이가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생신 때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요. 그동안 못했던 며느리 도리를 조금이나마 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어머니께 여쭤봤고 어머니는 그러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생신날 수연이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건강식품과 편지를 가져왔어요. 편지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어머니는 편지를 읽으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다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어색했지만 아이들을 위해 노력했죠. 수연이는 어머니가 차려주신 음식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따뜻한 밥상의 소중함을 이제야 알았다고 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수연이와 아이들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완전한 엄마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해졌죠. 지훈이도 이제는 엄마를 그리워하기 시작했고 지희도 엄마를 안아주곤 했어요. 하지만 양육권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수연이도 그걸 인정했죠. 자기는 아직 엄마 자격이 부족하다고, 아이들은 아빠와 할머니 곁에 있는 게 더 행복할 거라고 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달라지셨어요. 특히 장모님은 이제 딸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오히려 저와 어머니께 고마워하셨죠. 손주들을 잘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추석이 되자 우리는 큰 결정을 했어요. 수연이도 함께 명절을 보내기로 한 거죠. 아이들을 위해서였어요. 비록 이혼했지만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엄마니까요.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시는 동안 수연이가 도왔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서툴지만 열심히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는 수연이를 보며
어머니도 대견해 하셨어요. 명절상을 차리고 다 함께 둘러앉았을 때 지희가 말했어요. 우리 가족 다 모였다고 좋다고요. 그 순간 모두가 울컥했죠. 비록 형태는 달라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이들의 가족이었으니까요. 엄마도 이제 우리랑 자주 밥 먹어요. 지훈이가 수연이를 보며 말했어요. 수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도 너희랑 자주 밥 먹고 싶다고, 할머니가 해주시는 맛있는 밥을 함께 먹고 싶다고 했죠. 그 후로 수연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어머니가 허락해 주신 거였죠.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위한 노력이었어요. 어느 날 수연이가 제게 말했어요. 자기는 이제 재혼할 생각이 없다고, 평생 아이들의 엄마로만 살겠다고요. 비록 함께 살지는 못하지만 멀리서라도 아이들을 지켜보고 싶다고 했죠. 저는 그런 수연이가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다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